모로코가 준 선물. 그때 나는 20세기에 살고 있었지만 아라비아에 대해서라면 19세기식 환상을 품고 있었다. 칼리프가 있고 거세된 황관들이 있고 아리따운 여자들이 긴 의자에 누워 금박을 입힌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하렘이 있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모로코에 도착한 첫날 아침, 나는 내 상상 속 이미지와 어울리는 로맨틱한 분위기에 흠뻑 젖어보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밖으로 나갔다. 서양식 옷차림을 한 여자들도 몇 명 보였지만 나머지는 까맣고 큼직막한 베일을 쓰고 있었다. 빨간색 터키 모자를 쓴 남자들은 하나같이 말끔한 미남들이었다. 나는 폐품 처리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기 전에 길을 건너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천막 3개가 쳐져 있는 폐품 처리장에서 흑인 남자 몇 명이 나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그때까지 내가 만났고 앞으로도 종종 마주칠 모로코 사람들은 아프리카보다 스페인이나 멕시코 쪽 느낌에 가까웠다. 그들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나에게 손짓했다. 모두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들이었다. 어른이 부르면 가야 한다고 배웠으니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짧은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있다는 게 생각났다. 25살짜리 미국 아가씨에게는 나무랄 데 없는 복장이지만 나이 많은 모로코 할아버지들과 어울리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차림새였다. 나는 깡통, 깨진 병, 버려진 가구 사이를 헤치고 걸어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할아버지들이 느닷없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닌가. 의자나 뭐 그런 게 없었으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남부에서 자란 우리 할머니는 아무리 키가 커도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내려다보는 건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할아버지들이 구부정하게 앉기에 나도 따라서 구부정하게 앉았다. 댄서로 활동하던 시절이라 내 몸을 쉽게 구부릴 수 있었다. 할아버지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야기를 건넸다. 내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대답했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그렇게 서로 미소만 짓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주위에 서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던 여자들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다. 내가 그 여자들을 보고 빙긋 웃어주었더니 여자들도 빙긋 웃었다. 그런데 아무리 춤으로 단련된 몸이라 해도 오랫동안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내가 막 일어서서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한 여자가 조그만 커피잔을 들고 나타나 나에게 권했다. 들여다보니 바닥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할아버지들이 손가락을 퉁기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커피를 한 모금 훌쩍이다 기절할 뻔했다. 바퀴벌레가 입속에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차마 그걸 뱉을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무덤에서 일어나 그 자리로 날아와 못마땅한 얼굴로 나를 쳐다볼 테니 그것만큼은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목구멍을 열고 잔을 털어넣었다. 바퀴벌레는 모두 내 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걸어 나왔다.
그러고는 폐펌 처리장을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참고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벽을 붙잡고 속을 있는 대로 개원했다. 이날의 일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한 달 동안 구역질에 시달렸을 뿐이다. 마르세유에서 공연할 때 나는 싸구려 하숙집에 묵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너덜너덜한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집어들고 책장을 넘기다 사하라 주변의 초원지대에서 남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아프리카 부족들이라는 기사를 봤다. 그 기사에 따르면 말리나 차드나 니제르나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사하라를 건너 메카나 알제리아나 모로코나 수단으로 가는 여러 부족들은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는 대신 물물교환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그런데 물물교환을 하되 얼마 안 되는 돈은 건포도를 사는 데 쓴다고 했다. 손님을 대접할 때 공경하는 의미에서 커피잔에 3개에서 5개의 건포도를 넣기 때문이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나는 모로코의 할아버지들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들은 나를 대접하려고 그 비싼 건포도를 커피잔에 넣어준 것이었다. 그때 나의 행동을 보고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하니 하느님께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때부터 평생에 걸친 훈련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먹는 거라면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지독하게 혐오하는 음식이 아니라면 겉보기에 멀쩡하다면 그 음식에 내가 알레르기가 없다면 어떤 음식이건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 입맛을 다셔가며 열심히 먹는 훈련 말이다. PS. 내가 이걸 평생에 걸친 훈련이라고 말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익히지 못해 여전히 종종 시험에 들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특별히 까다로운 편도 아닌데 한심하게 F학점을 받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럭저럭 합격점을 받을 때가 더 많다. 비결은 간단하다. 한 달 동안 나를 구역질에 시달리게 했던 아무 죄 없는 건포도 내 알과 할머니만 떠올리면 된다. 오늘 나는 축복받은 사람. 조지 거슈인과 아이러 거슈인이 작곡한 오페라 포기와 베스는 유럽 순회 공연에서 계속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내가 맡은 생기발랄한 역할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나는 순회 공연을 접고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다. 8살 배기 가이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어머니와 이모에게 맡기고 순회 공연에 합류한 터라 마음이 몹시 무거웠기 때문이다. 극단에서는 아들을 데리고 오면 출연료를 많이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우리 극단에는 부모와 함께 다니는 아이가 이미 2이나 있었고 그 아이들의 행실을 내 아들에게 보여주거나 본받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주인공 루비 역을 맡고 있었다. 출연료의 상당 부분을 집으로 보내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하숙집이나 유스호스텔, 민박을 전전하고 있었다. 극단 공연이 끝나면 나이트클럽에서 아르바이트 삼아 블루스를 불렀고 낮에는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춤을 가르치고 그 수입까지 어머니한테 붙였다. 그런데 입맛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고 모든 것에 흥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극단에서는 유럽까지 대역을 부르는 비용과 내가 귀국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나보고 부담하라고 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2군데 더 늘리고 전문 댄서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쳤다. 마침내 돈이 마련되었고 나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뉴욕 경배에 오를 수 있었다. 배를 선택한 이유는 만약 비행기를 탔다 사고가 나면 내 아들이 우리 엄마는 내가 8살 때 돌아가셨어. 배우였는데 하며 슬퍼할 일만 남기 때문이었다. 나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 아들에게 내가 배우 그 이상임을 보여줘야 했다. 배는 9일 뒤 뉴욕에 도착했고 나는 다시 열차를 타고 3일 밤낮을 달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어찌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반응이 조금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나는 분명 아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지나친 집착으로 아들을 숨막히게 할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하기보다 그 애가 최대한 자유롭고 남자답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었다. 나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우리 어머니의 대저택 제일 위층에서 일주일을 지냈다. 그러고 나니 다시 걱정이 시작됐다.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흑인 아이를 행복하고 책임감 있고 자유롭게 키우기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어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위층 소파에 누워있는데 가희가 들어왔다. 엄마! 가희를 보는데 불현듯 그 애를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나가!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마당으로 가서 엄마가 불러도 절대 들어오지 마! 나는 콜택시를 불러놓고 계단을 내려가 가희에게 말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 가만히 있어. 나는 택시기사에게 랭글리 포터 정신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병원으로 들어갔더니 안내데스크 직원이 예약을 했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러자 그녀가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진찰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한테라도 당장 진찰을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나도 다치고 어쩌면 다른 사람도 다칠지 몰라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소화기에 대고 다급한 목소리로 뭐라 하더니 나에게 말했다. 셀시 선생님 방으로 가세요. 복도를 따라가다 오른쪽 C라고 적힌 방이에요. C라고 적힌 방문을 여는 순간 희망이 무너졌다. 책상 저편에는 젊은 백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고급 양복과 버튼다운 셔츠를 입고 있었고 자신 있고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나에게 책상 앞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의자에 앉아서 다시 한번 그를 쳐다보다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특권층에 속하는 이 젊은 백인 남자가 어린 흑인 아들을 남의 손에 맡겼다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흑인 여자의 심정을 무슨 수로 이해한단 말인가. 고개를 들고 그를 쳐다볼 때마다 눈물이 뒷밤위로 흘러내렸다. 그때마다 그는 왜 그러느냐고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내 상황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맙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안내데스크 직원에게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했다. 나는 성악을 가르쳐준 선생님 겸 멘토를 찾아갔다. 그는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였다. 계단을 올라가 프레데릭 윌커슨 연습실로 들어가 보니 한 학생이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다. 윌키라고 불리던 선생님은 나더러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마실 거 한 잔 주마. 그는 학생을 내버려 둔 채 스카치를 한 잔 들고 왔고 그 당시 술을 마시지 않던 나였지만 단숨에 잔을 비웠다. 그리고 슬기운에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연습실에 도착했을 때 들렸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 선생님이 물었다. 나는 아무래도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그럴 리 있느냐면서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있냐니까. 나는 내 말을 무시하는 선생님에게 화가 났다. 오늘 자살하고 가희도 죽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미쳐가고 있다니까요. 이 테이블로 와서 앉거라. 여기 공책이랑 볼펜이 있으니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적어봐. 선생님이 말했다. 선생님,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가 미쳐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일단 내가 적으라는 대로 적어보렴. 이 세상에는 교양곡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 그러니 이렇게 적어라. 나는 들을 수 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너의 눈에는 이 공책이 보이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폭포도 꽃이 피는 것도 연인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그러니 이렇게 적어라. 나는 볼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글을 읽을 수 있다고 적어. 이 세상에는 오늘의 뉴스도 고향에서 온 편지도 번잡한 길거리에 달린 정지신호도 못 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 나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랐다. 그러자 공책 첫 장의 마지막 줄에 다다랐을 때쯤 광기의 원인이 달아났다. 이것은 5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지금까지 공책에 볼펜으로 25권의 책과 50편쯤 되는 논설과 시와 희곡과 연설문을 썼다. 나는 뭘 쓰기로 마음먹으면 지금까지 들었던 칭찬은 모두 잊어버리고 마음이 불안해진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쓸 줄 모르고 글솜씨도 형편없는 사기꾼인 게 만천하에 드러나겠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의 끝장났다 싶을 때 나는 새 공책을 꺼내 펼쳐본다. 그 깨끗한 면을 맞이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내 인생이라는 배는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펼쳐질 내 존재의 날들이 밝고 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나운 낮이건 화창한 낮이건 유쾌한 밤이건 외로운 밤이건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오늘을 즐기지 못한다. 오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